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1970년 11월 13일 밤 22살 재단사가 평화시장 앞에서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 다락방 천장은 1m 50이었습니다. 13살 소녀들이 허리를 펴지 못한 채 하루 14시간씩 미싱을 돌리던 자리였습니다. 그해 월급은 1,800원, 커피 한 잔이 50원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 공장에서 번 월급으로 동생 학비를 대고 이 나라가 세계 13위가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을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제로 몸으로 밀고 간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교과서 한 줄로 스쳐간 한강의 기적이 사실은 한 세대가 온몸으로 치른 값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왜 아이를 못 낳는 나라가 되었는지도 같이 보이실 겁니다. 2026년 서울의 아침은 조용합니다. 출근길 지하철 급행칸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 대신 휴대전화를 봅니다. 강남역 플랫폼에 내리는 정장 무리 가운데 유모차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의 한 산부인과는 둔만실 3곳 중 2곳을 닫았고 근처 영어 유치원만 불이 환합니다. 통계청 2024년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 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서울은 0.58명입니다. 수도권 3곳이 모두 일명선 아래로 내려간 첫 해로 기록됐습니다. 같은 해 국제통화기금 IMF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세계 13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약 38,000달러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살아낸 지난 73년 동안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세계 13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온 나라가 지금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올라온 만큼 비어가는 이 이상한 풍경의 답을 찾으려면 73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으로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벽지 바른 방에서 정전협정문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총성은 그날로 멈췄지만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한국군 사상자는 약 60만 9천 명, 남한 민간인 피해는 약 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기록원 6.25 전쟁 컬렉션에 따르면 남한 공업시설의 42%가 파괴됐습니다. 그해 이 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이 2014년에 재정리해 공표한 공식 수치입니다. 같은 시기 아프리카 가나의 1인당 소득이 17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 필리핀은 약 250달러였습니다. 가나보다 가난하고 필리핀의 3분의 1에 머무는 나라. 이것이 저희 부모님 세대가 태어난 자리였습니다. 전쟁 직전 서울 인구는 약 150만 명이었습니다. 정전 이후 해방촌과 남영동, 청계천병과 봉천동 산비탈에는 한 평짜리 판잣집에 서너 명, 많게는 6명이 몸을 포갠 피난민 약 5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1954년 남한의 발전 설비는 12만 킬로와트, 사흘 중 이틀은 정전이었습니다. 1953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쌀 한 가마 값은 1,000환에서 2,500환으로 반년 만에 2배 반이 뛰었습니다. 바닥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이 나라의 모든 것이 1961년 이후 한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사료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1949년에서 1950년 사이 농지 삼정보 상한의 토지개혁이 시행되어 지주계층이 해체됐고 1945년에서 1960년 사이 미국의 원조 약 30억 달러가 재건의 연료로 들어왔습니다. 1945년 78%에 이르던 문맹률은 1970년 7%까지 떨어졌습니다. 박정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전 조건 위에 자기 계획을 얹었습니다. 1961년 7월 국가재건 최고회의 산하에 경제기획원이 설립됐습니다. 1962년 1월 5일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공표됐습니다. 계획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실제로 움직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1963년 12월 21일 김포공항 활주로에 31파케 남자 123명이 줄을 섰습니다. 파독 광부일진이었습니다. 대부분 태어나 처음 비행기를 탔고 더러는 기차조차 그날 처음 타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12월 22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린 이들은 뒤셀도르프와 함부른, 겔젠키르헨과 카스트로프 라욱셀의 탄광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스부르크 인근 탄광의 막장은 지하 약 1000m, 기온은 37도를 오르내렸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채탄기가 석탄층 100m에서 150m를 파고 지나가면
그 뒤를 따라 슈템펠이라는 지지목을 세우는 것이 이들의 하루 일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 월급은 600마르크, 약 160달러였습니다. 당시 한국 직장인 월급의 8배에 이르는 돈이었습니다. 그중 70%에서 90%를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본격적인 파독 시점은 1966년 1월 31일, 128명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린 날로 기록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베를린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의 대형 병원에 배치됐고 초기에는 언어 장벽으로 시신 세척과 시트 교체, 틀니 세척 같은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976년까지 독일 땅을 밟은 간호요원은 모두 11,057명, 광부는 7,936명이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기록된 수치입니다. 1964년 12월, 박정희는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함보른 탄광의 강당에 모인 광부들 앞에서 연설하던 중 울음이 터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에르하르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1억 5천만 마르크, 약 3,750만 달러 상업 차관이 확보됐습니다. 다만 사료에 따르면 당시 파독 근로자의 임금이 차관의 담보였다는 서술은 독일 측 공식 문서로는 확인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송금 자체의 기여가 이미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담보설에 기대지 않아도 이분들의 무게는 충분합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고국에 보낸 송금 총액은 1억 153만 달러로 집계됩니다. 오마이뉴스 기획에 실린 파독 간호사 양선주 씨의 회상을 보면 3년 계약을 꼬박 채워 송금하고 귀국해보니 통장은 비어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청춘만이 아니라 한 가족이 깨지는 일까지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기억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광부와 간호사가 지하 1000m에서 보내온 이 1억 153만 달러가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을까? 그 답은 뒤에 0일만에서 확인하시게 됩니다. 1964년 9월 11일, 비전투부대 140명이 420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1965년 10월 9일에는 청령부대 해병 2여단이 캄란만 해안에 내렸습니다. 베트남 땅에 내린 첫 한국 전투부대였습니다. 10월 22일 메모부대가 퀴논에 상륙했고 이듬해 9월 백마부대가 증파됐습니다. 국방부 공식 기록에 따르면 1973년 3월 철수까지 연인원 32만 346명이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그 가운데 5,099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이들 가운데 부상자가 11,232명, 그리고 그 뒤로 15만 9천여 명이 고엽제 피해자로 국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사의 월 수당은 37달러 50센트, 장교는 15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였습니다. 국내 같은 계급 월급의 5배에서 10배에 이르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도 고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직접 외화 수입은 약 10억 달러. 여기에 한국 기업의 현지 건설 수주와 군납물자 등을 더한 광의의 외화 규모는 약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베트남 특수항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한진, 대림이 훗날 재벌로 자라난 씨앗이 정글의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어두운 대목도 함께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1966년 꽝남성 일대에서 있었던 민간인 피해에 대해 2023년 대법원은 한국 국가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글의 청년들은 이 나라를 일으키는 데 몸을 썼지만 그 전장의 기록에는 다른 얼굴들의 고통도 같이 남아 있습니다. 둘 다 사료로 기록된 진실이고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은 이분들의 이름을 반쪽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같은 해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무상공여 3억 달러와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를 더해 사료에 기록된 총액은 약 8억 달러였습니다. 청구권 5억에 상업차관 3억을 병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964년 6월 3일에는 이 협정의 졸속을 반대한 학생과 시민 만여 명이 거리로 나왔고 서울에는 계엄령이 내렸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 약 2,760만 명으로 배상 5억 달러를 나누면 1인당 18달러, 식민지배 불법성은 조약문에 명시되지 못했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 문제도 함께 봉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 청구권 자금의 일부, 정확히는 1억 2,370만 달러가 영일만 갯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 1억 153만 달러, 월남에서 건너온 외화, 한일 청구권 자금, 이 세 군데에서 모인 돈이 전부 영일만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이 만들어졌는지는 잠시 뒤에 보시게 됩니다. 1970년 11월 13일 밤 10시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국민은행 앞에서 한 청년이 온몸에 매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22살 재단사 전태일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근로기준법 책을 끌어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그날 밤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뒤편 평화시장에는 약 2만에서 3만 명의 봉제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락방 공장이 약 800개에서 900개. 서서 일할 수 없는 낮은 천장 아래 13살, 15살 시다라 불린 소녀들이 허리를 펴지 못한 채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씩 미싱을 돌렸습니다. 일요일은 한 달에 한 번 쉬었습니다. 시다 월급은 1,800원에서 3,000원. 1970년 쌀 한 가마가 6,200원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해 1970년 7월 7일, 그러니까 전태일이 분신하기 불과 넉 달 전, 경부고속도로 428km가 준공됩니다. 공사비 429억 원, 착공 1968년 2월 1일부터 2년 5개월 만에 완공된 한국 근대사의 기념비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에는 그해 8월 7일, 개통식 한 달 뒤에 위령탑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 탑에는 공식 순직자 7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장 증언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만 공식 기록은 77명입니다. 같은 1970년 한쪽에서는 428km 고속도로가 뚫렸고 다른 쪽에서는 그 고속도로를 뚫던 사람이 위령탑 아래 잠들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22살 청년이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타 죽었습니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은 그날 이후 2011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노동운동에 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 왜 교과서 한 줄로 묻혔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8시간 노동제는 이 22살 재단사의 마지막 말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파독과 월남과 전태일을 지나 1973년 1월 12일 연두 기자회견장, 박정희는 중화공업화를 선언합니다.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 이 6대 업종에 나라의 운명을 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1970년 4월 1일 경상북도 영일만에서 포항제철이 기공됩니다. 3년 3개월 뒤인 1973년 7월 3일 1기 준공, 연간 조각 능력 103만 톤. 박태준 사장은 임직원들 앞에서 영일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일 청구권 자금 1억 2,370만 달러가 흘러들어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완성되려는 순간 벽이 하나 더 닥칩니다. 1973년 오일 쇼크. 국제 유가는 넉 달 만에 4배가 뛰었고 1974년 한국 물가는 24.3% 올랐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외화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세 번째로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비행기를 탑니다. 이번에는 사막이었습니다. 1976년 중동 건설 수주액은 약 25억 달러. 그해 한국 총수출 77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대건설이 따낸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가 9억 4천만 달러,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4분의 1 규모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울산에서 제작한 10층 건물 크기의 철 구조물 19개를 바지선으로 인도양을 건너 사우디까지 보냈습니다. 이 공정은 지금도 공학 교과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공사에 몸을 밀어넣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975년부터 1982년까지 중동에 파견된 한국인 건설 노동자가 연 인원 약 82만 명, 1980년 한 해에만 14만 명이었습니다. 한낮 사막 기온은 45도에서 50도, 1인당 물 소비는 하루 15리터에서 20리터, 가족 동반은 허용되지 않았고 1980년 한 해에만 사망자가 159명 기록됩니다. 그 땀이 모여 1977년 12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64년 1억 달러에서 13년 만에 100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울산 한 귀퉁이에서는 또 다른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74년 12월 삼성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합니다. 1983년 3월 15일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을 거쳐 1992년 9월 삼성은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합니다. 같은 1992년
일본 도시바를 누르고 디램 세계 점유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계획은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선진국 클럽의 문턱을 넘었다고 온 나라가 들뜨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포가 꺼지기도 전에 다음해 겨울이 왔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합니다. 12월 3일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울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IMF가 직접 투입한 돈이 195억 달러,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과 선진국 양자 지원을 더한 총 구제금융이 550억 달러였습니다. 공장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1998년 실업률이 7%로 뛰었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3명에서 18.4명으로 급등합니다. 명예퇴직 평균 연령이 45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율이 치솟았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두고 IMF 고아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 한겨울에 네 번째로 나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군복을 입지도 탄광으로 내려가지도 사막으로 건너가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에, 부산에, 대구의 은행 창구 앞에 길게 줄을 선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1998년 1월 5일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과 한국방송 KBS가 연대한 캠페인이었습니다. 4월 말까지 351만 명이 참여했고 모인 금이 227톤, 달러로 환산하면 약 22억 달러였습니다. 결혼반지, 갓 태어난 아이의 돌반지, 운동선수의 금메달, 고 김수환 추기경의 금 십자가까지 창고에 놓였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시민이 자기 손으로 나라 빚을 갚겠다고 반지를 뽑아들고 나온 나라였습니다. 냉정한 사실 하나는 짚고 가야 합니다. 22억 달러는 IMF 직접 지원 195억 달러의 약 11%입니다. 실제 상환 재원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 보유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금모으기 운동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재상향하는 결정적 심리지표로 작동했습니다. 직접 재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국을 다시 믿게 만든 신용 회복의 촉매였습니다. 그 덕에 2001년 8월 23일 원래 예정된 상환 기한 2004년 5월보다 약 3년을 앞당겨 한국은 IMF 차입금 전액을 최종 상환합니다. 만세를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반지를 뺀 어머니의 어린 아들이 지금 30 중반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서울입니다.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약 1조 9,500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약 3만 8천 달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55%에서 60% 사이입니다. 1953년 67달러였던 나라가 70년 만에 1인당 3만 8천 달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나라가 다른 지표 앞에서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 0.72, 서울은 0.58로 수도권 최초로 한명선이 무너졌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78배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1997년에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30 중반입니다.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회사를 잃던 그 해, 어머니가 거실에서 결혼 반지를 빼던 그 해를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건 박정희가 맞습니다. 경제기획원을 만든 것도, 수출 주도를 택한 것도, 중화학을 선언한 것도 박정희였습니다. 그러나 사료에는 1972년 10월의 유신과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이어진 긴급조치, 그리고 그 전의 군사정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은 이렇습니다. 계획을 세운 건 박정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몸으로 밀고 간 건 지하 1000m 탄광의 광부였습니다. 사막 50도의 노동자였습니다. 정글의 20살 청년이었습니다. 다락방 13살 시다였습니다. 위령탑의 77명이었습니다. 반지를 뺀 어머니였습니다. 그분들이 쌓아 올려주신 이 나라를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넘겨야 할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이 영상을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오래 비추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보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